혹시 예전에 솔라나가 한 20달러 하던 시절, 아니면 노드몽키가 0.1 비트코인 정도였을 때, 또 제레브로 토큰이 20M 달러 이 정도 가치였던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수익률이었죠. 10배는 뭐 기본이고 30배 수익, 이런 것도 꿈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었죠. 정말 엄청난 시기였어요. 근데 요즘 시장 보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뭐랄까, 그런 엄청난 비대칭적 수익, 기회, 이게 그냥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기회는 이제 진짜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바로 그 질문. 왜 과거 같은 기회가 줄었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뭐 옛날 좋았지 이게 아니고요. 그 변화의 진짜 이유, 그 근본 원인들을 좀 살펴보고 그럼 앞으로는 어디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지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 원인 분석부터 대안까지. 좋네요. 네, 시장의 판도를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죠. 좋습니다. 이 크립토 시장 정말 격변기인데 여기서 뭔가 남다른 관점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좀 예리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좋았던 시절의 기회들이 왜 이렇게 희미해진 건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원인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토큰 자체의 어떤 태생적 한계,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죠. 많은 토큰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쭉 보유하고 쌓아간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초기에 가격 확 뛰려고 단기간에 팔고 나가는 거. 이걸 약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정한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약간 온체인 분석으로 유명한 H0X 차프리아,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토큰에는 주식에서 말하는 그 자기 자본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냥 그 토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우량주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이익 쌓여서 가치가 복리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복리 효과가 없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탄한 기업 주식은 회사가 계속 돈을 벌고 그 이익 일부를 또 사업에 재투자하고 이러면서 기업의 진짜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미래 가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 토큰들은 이런 내재적인 가치 성장 메커니즘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없다고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토큰 자체의 힘, 뭐 그 기반 프로젝트가 실제로 성장해서 가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계속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만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는 그런 구조에 더 의존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뭐 연료 없이 그냥 밖에서 계속 밀어줘야만 굴러가는 자동차 같은 거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유동성 유입이 줄거나 아니면 시장 관심이 딴 데로 가면 가격이 확 떨어질 위험이 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결국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게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여가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토큰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적인 기회를 찾아 어려워진 첫 번째 구조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이유부터 벌써 좀 씁쓸하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시장 구조 자체의 리스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깊어진 불신, 이걸 꼽던데요. 특히 작년 10월 10일에 있었던 그 대규모 청산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진짜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 넘는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잖아요. 네, 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여기서 그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특정 시점에 청산 안 되고 남아있는 파생상품 계약 총액이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들이 순식간에 강제 청산됐다는 건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졌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특정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가 실패했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투기가 만연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단순 가격 하락 그 이상인 거죠. 그 사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진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진다. 약간 이런 머피의 법칙 같은 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시스템적인 위험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대규모 청산 사태나 아니면 뭐 특정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하는 그런 사건들은요,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거래 시스템이나 참여자 보호 장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신뢰의 문제군요. 네,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리스크, 불투명한 운영,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제 문제 같은 것들. 특히 큰돈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선뜻 큰돈을 넣거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무르기가 어렵죠. 그렇죠. 불안하니까요. 신뢰가 무너지면 큰 자금은 빠져나가기 마련이고 이건 결국 시장 전체 유동성을 마르게 하고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그런 폭발적인 수익 기회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 구조적인 문제들이 꽤 심각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거의 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바로 토큰의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 과대평가. 와, 진짜 매일같이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랑 토큰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정말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뭘 보여주기도 전에 그 뭐 프라이빗 세일이나 초기 투자 단계에서부터 이미 너무 높은 가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초기 투자자들은 뭐 상대적으로 싸게 토큰을 받겠지만 이미 그 단계부터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게 잡히니까 나중에 이게 거래소에 상장돼서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 될 때는 이미 가격이 꽤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별로 없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렇게 공급은 막 넘쳐나는데 시장 전체를 떠받치는 돈, 유동성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너무 당연하게도 각각의 토큰 프로젝터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돈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장 전체가 올라갈 힘은 약해지는 거죠. 맞아요. 유동성이 분산되니까요. 결국 나중에 들어오는 일반 투자자들, 특히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롱텀 홀더들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 과잉 공급하고 초기 과대평가는 서로 막 시너지를 내면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토큰들은 그 희소성이 중요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존 자산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거든요. 아, 너무 많아서 문제다. 네, 말 그대로 too many tokens, too few winners. 너무 많은 토큰들이 한정된 자본과 관심을 놓고 경쟁하니까 진짜 승자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게다가 처음부터 너무 비싼 가격표를 달고 시작하니까 여기서 뭐 몇십 배 수익을 기대하는 건 점점 더 비현실적인 일이 되어가요. 모두가 너무 비싸게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초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진 거네요. 네, 그러면서 과거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비대칭 수익을 기대하는 건 구조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런 엄청난 비대칭 수익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까? 첫째는 많은 토큰들이 본질적으로 장기 보유하면서 가치가 복리로 쌓이는 자산이 아니라 언젠가는 팔아야만 하는 자산으로 설계됐다는 점. 그렇죠. 네. 둘째는 대규모 청산 사태 같은 데서 드러났듯이 시장 인프라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신뢰가 많이 깨졌다는 점. 맞습니다. 셋째, 내일같이 새로운 토큰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초기 단계부터 실질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시작한다는 점. 이 네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요인들이 서로 막 맞물리면서 크립토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특히 그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었던 초과 수익, 그러니까 비대칭적 기회를 크게 위축시킨 거죠. 그러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변동성이 큰 토큰 자체보다는 그 토큰이랑 연결된 프로젝트나 기업의 실질적인 지분, 가치에 더 주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토큰 가격 오르내리는 것보다 그 기반이 되는 사업 자체의 가치에 투자하는 관점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토큰 가격은 뭐 시장 분위기나 유동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동할 수 있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 꾸준히 가치를 만들고 쌓아가는 건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체일 수 있다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거죠. 하긴 그게 더 본질적이긴 하죠. 네, 주식처럼 법적인 권리가 더 명확하고 또 기업 이익 성장이나 배당 같은 걸 통해서 가치가 실질적으로 쌓이는 지분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토큰 이코노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좀 더 전통적인 가치 평가 방식이 다시 주목받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거와 같은 형태의 기회는 분명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비대칭적 수익을 얻을 기회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그 저명한 분석가 @0xKyle 같은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 가능성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안 통한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건 아니죠. 오히려 시장이 변화하고 성숙해지면서 기회의 형태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0xKyle이 제시하는 몇 가지 잠재적인 영역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바로 파밍입니다. 파밍요? 보통 디파이에서 유동성 공급하고 이자나 토큰 받는 거 그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비대칭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냥 단순 이자 농사 수준의 파밍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경쟁도 치열하죠. 여기서 말하는 파밍은 그걸 넘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의미해요. 아, 그냥 APY 숫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단순히 연관 수익률 APY 숫자만 보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특정 프로토콜의 초기 토큰 분배 방식,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보상 시스템 같은 걸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유동성 제공에 대한 단기 보상뿐만 아니라 초기 기여를 통해서 나중에 그 프로토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보상 구조를 활용하는 거죠. 이건 마치 초기 스타트업에 엔젤 투자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이군요. 그렇죠. 높은 리스크를 지는 대신에 성공했을 때 비대칭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해당 프로토콜이 실패할 가능성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문제 같은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와, 이거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상당히 정교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군요. 그럼 두 번째 기회는 뭔가요? 아까 잠깐 나왔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지분, equity in 블록체인 비즈니스. 토큰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투자하라 이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특정 토큰 가격 오르내리는 것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 혁신적인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솔루션을 개발하는 인프라 기업이라든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금융, 게임, 컨텐츠 유통 같은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 기업 같은 곳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가깝네요. 네, 이건 단기적인 토큰 가격 변동성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 기술력, 시장 점유율, 수익 모델 이런 걸 분석하고 투자하는 보다 전통적인 지분 투자,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관점에 가깝습니다. 물론 유망한 비상장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부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는 토큰 투자보다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로 제시된 건 거래소 토큰, 익스체인지 토큰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거래소들도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해킹이나 규제 문제 같은 거요. 네, 물론 개별 거래소의 운영 리스크나 해킹, 규제 런제 이런 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거래소는 크립토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지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파워로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파워로 효과요? 그게 뭐죠? 소수의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시장의 부와 영향력 대부분을 가져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회권 거래소들은 막대한 거래량과 수수료 수입, 또 엄청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되는 그런 거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자체 토큰, 즉 거래소 토큰의 활용처를 늘리고 소각 정책 같은 걸 통해서 가치를 올리는 등 토큰 가치를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시장 전체가 성장할 때 그 성장 과실을 가장 안정적으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은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래소들이고 그들의 토큰 역시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
구조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어떤 거래소를 고르느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제시된 기회는 역시나 저평가된 보석, 언더밸류드 잼스 발굴하기. 이건 뭐 투자 세계에서는 영원한 숙제 같은 건데요. 시장의 온갖 잡음 속에서 진짜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 네, 이론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투자 전략일 수 있죠. 남들이 다 놓치거나 외면할 때 그 진가를 알아보고 투자해서 나중에 시장 인식이 바뀌었을 때 엄청난 수익을 얻는 그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에서 이런 숨겨진 보석을 찾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정보도 너무 비대칭적이고 기술적으로도 깊이 알아야 하고 또 온갖 과대 포장이나 사기성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눈이 필요하니까요. 진짜 뭐 사막에서 바늘 찾는 기분일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진짜 보석은 정말 극히 드물고요. 그걸 찾아내려면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 기술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운까지 필요해요. 오히려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속은 텅 빈 프로젝트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죠. 하긴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따라서 이 전략은 잠재 수익률이 높은 만큼 실패 확률도 아주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폭스카일가 제시하는 이 새로운 기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좀 명확해 보여요. 앞으로의 비대칭적 수익 기회는 과거처럼 그냥 단순한 유행이나 밈, 아니면 뭐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하는 방식보다는요, 프로젝트의 탄탄한 펀더멘털,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 청출 메커니즘, 그리고 시장 구조와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걸 바탕으로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운이나 감에 의존하는 투자는 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크립토 시장에서 비대칭적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솔라나나 노드몽키 같은 성공 사례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이미 모두가 아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죠.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흐름과 본질을 정확히 읽어내고 때로는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과거 성공 방정식에 얽매이지 말고 네,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시장에 가진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의 기회가 어디서 움트고 있는지 계속 탐색하고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비대칭적 수익 기회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영역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렇죠.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겠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남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Do what others want to find what others can't.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 각자의 새로운 길을 찾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